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뉴스만을 보도해드리는 KUMC TV 뉴스 시간입니다. 남아공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현재인 남아공 보건 관계자들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백신이 코로나19 새변이 오미크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확인하는데 최소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28일 일요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30여 개 돌연 변이가 있어 기존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가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보건원장은 오미크론은 총 50여 개, 스파이크 단백질의 32개 등 많은 돌연 변이를 가진 변이라며 돌연 변이 숫자에서 신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백신으로 보호받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다른 바이러스라는 우려를 일으킨다. 하지만 아직 이 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실험실과 현장 연구에 2에서 3주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백신을 접종할 것을 계속 권고했습니다. 그는 백신은 델타 변이에 대한 보호를 제공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같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보건원장은 현재 백신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부스터가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을 초기에 연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료진에게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이 델타 변이와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도 27일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 의사협회장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2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의 증상이 특이하긴 하지만 가볍다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이 극심한 피로 증상을 나타냈지만 미각, 후각 상실 등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른 변이에 비해 전염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 각국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남아공 연구팀의 발표 몇 시간 후 영국 정부는 남아공을 비롯해 인근 국가들로부터 여행 제한 조치를 취했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곧 뒤따라 비슷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여행 제한 조치가 새 변이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ABC와 인터뷰에서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높을 경우 여행 금지로 해당 바이러스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늦출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 보건부, 카타르 대학 등 공동연구진은 총 35만 3천 명 이상의 중화표소 연쇄 반응 PCR 검사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은 재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2020년 2월 28일부터 2021년 4월 28일 사이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최소 90일 경과 후 PCR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를 재감염으로 분류해 집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 중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이 재감염된 사례는 1,300사건으로 전체의 0.4%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 사례는 단 4건에 그쳤으며 사망 사례는 0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찬 기자 전해드립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과거 회복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접종 후 140일 약 4개월 반이 지나면 돌파 감염 위험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연구는 카타르 보건부와 하마드 메디컬 코퍼레이션, 웨일 코넬 메디신 등이 지원했으며 유명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카타르 보건부 로버트 베롤리니 박사는 자연 면역의 면역 효과를 85% 혹은 그 이상으로 평가하면서 한 번 감염을 경험한 사람이 중증 재감염될 위험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처음 감염되면서 중증이 될 위험성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롤리나 박사는 이러한 중증에 대한 면역력이 다른 일반적인 계절성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가벼운 증세에 단기 면역이나 심각한 증상에 대한 장기 면역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원래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가 풍토병이 됐을 경우 더 가벼운 감염 패턴을 보일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감염병 전문의 모니카 간디 박사는 트위터에 코로나 회복 후 재감염과 중증 발생이 얼마나 드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들이 재감염에 대한 높은 면역력과 중증 및 사망에 대한 더 높은 보호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연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8월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후 획득하는 자연 면역이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보호력을 제공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으로 획득한 면역은 자연 면역보다 감염 시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27배 높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버드 의대 전염병학자인 마틴 쿨도프 교수는 자연 면역은 백신보다 더 나은 면역력을 제공하므로 백신 의무 접종은 과학적 넌센스일 뿐만 아니라 차별적이고 비윤리적이라며 자연 면역을 무시하고 접종을 조건 강요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홍어는 다른 어종과 다르게 손질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잡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한 마리를 써는데 40분 정도가 걸리는 반면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은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홍어 썰 줄 아는 전문가라면 연 8천만 원은 쉽게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이 기술을 교육하는 학교가 있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원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1년에 8천만 원도 넘게 벌죠. 근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최서진 홍어썰기 학교장은 26일 홍어를 썰 줄 아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홍어를 먹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이걸 제대로 손질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흑산도에서 전문적으로 홍어를 써는 사람은 약 5에서 6명밖에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남 신안군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흑산 홍어 썰기 기술자 민간 자격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홍어 판매량의 대부분이 흑산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손질할 줄 아는 인력이 거의 없어 재고가 남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홍어 썰기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최 교장은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직접 알렸더니 홍어 썰기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화답했다며 홍어를 전문적으로 썰 줄 아는 기술자들이 과거에는 10명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연로한 탓에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흑산 홍어 썰기 기술자 자격증은 흑산 홍어 썰기 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초급, 중급, 고급, 장인으로 나누어 실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모집한 흑산 홍어 썰기 학교 1, 2기 교육생 26명이 다음 달 3일 초급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약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으며 홍어 손질, 썰기, 포장 등의 시험 과목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 교장은 특히 명절처럼 수요가 많을 때는 하루에 30마리도 썰어본 적이 있다. 보통 한 마리를 써는데 2에서 3만 원을 받으니 저 정도 되는 양의 홍어를 썰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듯하다며 다행스럽게도 홍어 썰기 학교 1, 2기에 교육생들이 다수 지원하며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흑산 홍어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 발효식품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젊은이들이 흑산 홍어만 썰어도 소득이 높은 새로운 직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비만인 사람이 대장암 발병 후 재발률이 낮고 예후가 좋다는 비만의 역설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육식 위주의 식습관과 비만은 대장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뚱뚱한 사람들은 대장암 치료 이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런 통념을 뒤집는 분석 결과를 내놔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보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학문외과 연구진은 비만 환자의 복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에 따른 대장암 재발을 분석한 결과 비만일수록 대장암 재발이 더 적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영양학 분야 국제학술지 임상영양학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2005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대장암 1에서 3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한 남녀 환자 987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찍은 컴퓨터 단층 촬영 CT 데이터를 활용해 복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대장암 재발 예후와 관련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피하 지방과 복부 내장 지방의 면적이 큰 환자를 고지방 그룹, 그렇지 않은 환자를 저지방 그룹으로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피하 지방은 남성 141.73, 여성은 168.71로 복부 내장 지방은
남성 174.38, 여성 83.65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분석 결과 피하지방 비만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63%, 복부 내장지방 비만 환자군은 49% 정도 재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하지방과 복부 내장지방 모두를 고려해 분석할 경우 비만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재발 위험성이 5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나 기자였습니다. 한편 연구를 이끈 강정현 교수는 피하지방이 많은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훨씬 좋은 생존율을 보여주는 이른바 비만의 역설이 확인됐다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치료 과정 중 겪게 되는 항암 치료의 어려움에 대한 수능도가 피하지방이 많은 환자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